작은 마님이 창고에 훔친 은전을 숨기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약재 창고 앞마당에 끌려 나온 며느리 수련을 향해 약재상 봉수가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 노씨 마님의 서리빨 같은 눈이 갓 시집온 며느리에게 꽂혔지요. 어머님,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확인할 게 있었을 뿐입니다. 늦은 밤 며느리는 왜 창고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봉수라는 자가 흘린 눈물이 과연 진짜 눈물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엽 전라도 전주 성밖에 약재 도매상으로 고을을 주름잡던 노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봄볕이 골목 가득 곱게 내려앉은 어느 날 혼례 가마가 노씨 집 대문 앞에 멈추었답니다. 처마 끝에 걸린 봄바람이 약재 냄새를 은은하게 실어 나르는 가운데 동네 안악들은 삼삼오오 담장 밖으로 몰려나와 발돋움을 하였지요. 노씨 집안에 마침내 새색시가 든다 하니 어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드디어 노씨 마님 댁에 며느리가 들어오는구먼. 그러게 말이여. 근데 어디 집 딸이래? 훈장댁에서 중매를 섰다는데 출신이 좀 묘하다더라고. 묘하긴 뭐가 묘해. 노씨 마님 그 성깔에 시집오겠다는 처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묘한 거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났고 빠르게 담장을 타고 넘었습니다. 그러나 대문 앞에 꼿꼿이 서 있는 노씨 마님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어오지 않는 듯 하였지요. 마님은 두 손을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등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세운 채 가마가 멈추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옥빛 명주 치마 자락이 봄바람에 살짝 일렁였지만 마님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 옆에서 아들 정혁이 긴장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떨리십니까? 떨리기는. 가만아 봐라. 마님은 짧게 대꾸하였지만 정혁은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오른손 끝이 명주 치마폭을 살며시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요. 20여 년을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손이 오늘만큼은 무언가를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노씨 마님은 젊은 날부터 허리 한번 굽히지 않고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매가 서리빨처럼 서늘하여 처음 보는 사람은 그 눈빛 하나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기 일쑤였지요. 쪽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단하게 올렸고 옥빛 명주 치마에 짙은 남색 명주 저고리를 언제나 빈틈없이 갖춰 입었습니다. 마님의 성품이 어찌나 서슬이 퍼런지 장터 상인들은 노씨 마님과 약재 흥정을 하고 나면 등에 식은 땀이 흐른다 하였고 동네 하인들은 마님의 기척만 들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하였지요. 이웃집 안악들은 노씨 마님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저 마님 눈빛 한 번 맞으면 등골이 서늘해진다니까. 겨울서리도 저 마님 눈빛보다는 따뜻할 거요. 허나 그 단단하고 서늘한 겉모습 뒤에는 마님 혼자만 아는 깊고 긴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남편 노서방께서는 15년 전 양령시 거랫길에 나섰다가 강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셨습니다. 발이 미끄러져 물에 빠진 단순한 사고라 하였지만 마님은 가슴 한구석에 늘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지요. 남편이 그날 강가에 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거래처는 장터 안쪽이었고 물길과는 거리가 먼 길이었습니다. 마님은 그 의욕을 가슴속 깊이 묻은 채 하나뿐인 아들 정혁을 홀로 키워왔습니다. 약재 상인들과 흥정을 하고 창고를 관리하고 집안 살림을 꾸리면서도 마님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지요. 흐트러질 틈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 정혁은 어느새 26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하여 마주치는 사람마다 절로 눈길이 머무는 청년이었지요. 허나 마님의 속을 태우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아이 약재를 보는 눈이 도통 늘질 않는 것이었지요. 정혁아, 이것이 환기냐 더덕이냐? 그것이 환기 아닙니까?
어머니, 더덕이다. 냄새를 맡아봐라. 황기는 단내가 나고 더덕은 쌉싸름하다 하지 않더냐.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필요 없다. 다음엔 틀리지 마라. 마님은 더 이상 말을 얹지 않았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이 유독 무거웠습니다. 이 집안 가업을 이어받을 사람은 정역 하나뿐인데 그 하나가 이 모양이니 마님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거기다 혼처 문제가 마님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중매쟁이들이 발을 끄는 것은 한두 해가 아니었지요. 마님의 날선 성품 소문이 전주 일대에 파다하게 퍼진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은밀하게 퍼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씨 집안 남편이 일찍 죽었다는 소문이 쳐자 집안들 사이에 조용히 퍼져 있었던 것이지요. 중매쟁이 하나가 마님 앞에서 이런 말을 내뱉기에 이르렀습니다. 마님, 참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 고을에서 노씨 댁으로 딸을 보내겠다는 집안이 없습니다. 제가 발이 닳도록 다녀봤지만 마님은 그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됐으니 그만 가보시지요. 중매쟁이가 물러간 뒤 마님은 혼자 빈 사랑채에 앉아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답니다. 바깥에서는 봄바람이 마당에 먼지를 살살 일으키고 있었고 처마 끝에는 제비 한 쌍이 집을 짓느라 부지런히 오가고 있었지요. 마님은 그 제비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매일 새벽 장독대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두 손을 모으는 마님의 기도 속에는 아들의 혼처만이 아니라 이 집안의 앞날 전부가 담겨 있었지요. 그러던 이른 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훈장댁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데 문을 열어보니 낯선 처자 하나가 서 있었다 하지요. 삼배 저고리에 무명치마, 발에는 집신을 깨신 그 처자는 댕기머리 끝이 봄바람에 살랑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반드시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희고 눈매는 가늘었으며 손끝은 거칠었지만 손목이 가늘고 자태가 단정하였지요. 옷자락에서는 은은한 약초 내음이 배어나왔는데 산에서 갓 내려온 사람에게서 나는 풀레와 흙내가 뒤섞인 그런 냄새였습니다. 수련이었습니다. 수련은 전주 동쪽 산자락 외딴 초가에서 약초꾼 매양할미의 손에 자란 처자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쌓인 채 매양할미의 문 앞에 놓여 있었으니 제 부모가 누구인지 제가 어느 핏줄을 이어받은 것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온 것이었지요. 다만 그 강보 안에는 낡은 침통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겉면에 작고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딸아 살아라. 매양할미는 그 침통을 수련의 손에 꼭 쥐어주며 임종 직전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을 남겼습니다. 전주 성박 노씨 약재 집안 그 창고에 내 시작이 있다. 반드시 그 집 문을 두드려라. 할미,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씨 집안이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때가 되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더 이상의 실마리도 없이 할미는 눈을 감았지요. 수련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꼼짝을 못하였습니다. 손에 쥔 침통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눈물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도 모를 만큼 멍한 상태로 할미의 손을 붙들고 있었지요. 수련은 할미를 양지바른 산자락에 묻고 사흘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갈 곳도 없었고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손에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약초 보따리 하나와 늘 품에 품고 다니던 그 침통 하나뿐이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수련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집신 끈을 고쳐 매고 할미의 무덤을 향해 한번 깊이 절을 올리고는 산을 내려왔지요. 훈장댁 문을 두드린 것은 그 발로 곧장 걸어온 끝이었습니다. 소녀, 혼인을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노씨 집안 도련님께 중매를 서주십시오. 훈장댁 내외는 처음에는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처자가 제 발로 중매를 청하러 온다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니, 처자. 노씨 마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는 말이요? 그 집이 아무나 들어가서 버틸 수 있는 집이 아니란 말이요. 압니다. 그래도 간다는 거요? 예.
훈장댁 내외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처자의 눈빛이 워낙 반듯하고 흔들림이 없어 함부로 내치지는 못하였지요. 훈장은 노씨 마님을 찾아가 수련을 소개하였습니다. 출신 내력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사실만큼은 혼처가 급한 마님의 마음을 헤아려 짐짓 흐릿하게 얼버무린 채로요. 마님은 잠시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이윽고 말하였습니다. 합시다. 나를 잡으시지요. 그리하여 맞이한 혼례 날이었습니다. 가마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보인 것은 집신이었습니다. 노씨 마님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마에서 내리는 새색시의 발에 비단신이 아닌 집신이 심겨져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보인 것은 다소 틀어진 댕기였고 그 다음은 삼배 소재가 역력한 저고리였습니다. 혼례복으로 나름 차려입었으나 그 소재 하나하나가 가난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지요. 정혁이 옆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는 것을 보면서 무어라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입술만 달싹였지요. 수련은 가마에서 내려 마당에 발을 딛는 순간 눈을 들어 노씨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도 수련을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닥뜨린 그 순간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수련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어머님, 인사 올립니다. 수련이옵니다. 마님은 그 절을 받으며 속으로 무언가를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어느 집안 핏줄인지를 단번에 짚어내려 하였으나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았지요.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였습니다. 저 눈빛은 꺾이는 눈빛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서서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지나갔고 담장 너머 살구꽃이 한입 떨어졌지요. 정혁이 수련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단하셨겠소. 안으로 드시지요. 수련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고리 안쪽에 품은 침통이 가슴팍에 닿는 감촉을 느끼면서요. 이 집 창고 어딘가에 자신의 시작이 있다는 할미의 말을 수련은 그 순간에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님은 안방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등잔불을 바라보았답니다. 기름이 타는 냄새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마님은 찻잔을 손에 쥔 채 차를 마시지도 않고 있었지요. 가마에서 내리던 수련의 그 반듯한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그 물음은 마님의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봄밤의 찬 공기가 창호지를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드는 동안 마님은 그 물음과 함께 긴 밤을 홀로 버텼지요. 혼례 이튿날이었습니다. 먼동이 채 트기도 전 노씨 집안 안채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요. 찬 새벽 공기가 마당 위로 낮게 엎드린 채 처마 끝에 맺힌 이슬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만 이따금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약재 창고 쪽에서 건조한 약초 냄새가 바람결에 실려왔고 마당 한켠 장독대 위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소복하게 앉아 있었지요. 그 시각 노씨 마님은 평소처럼 일찍 눈을 뜨고 안채 문을 열었습니다. 새며느리가 든 첫날 아침이었으니 마님의 마음속에는 은근한 기대 같은 것이 없지 않았지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불 때는 소리가 들려오거나 아니면 마당을 쓸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라도 보일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부엌에도 우물가에도 장독대 앞에도 사람의 기척이 없었지요. 마님의 눈썹이 천천히 좁혀들었습니다. 며느리 방문 앞에 섰는데 문을 열어보니 이불이 대충 걷혀 있고 집신이 사라져 있었지요. 마님은 즉시 정혁을 깨웠습니다. 정혁아. 예, 어머니. 내 색시가 어디 갔느냐? 정혁은 눈을 비비며 방 안을 둘러보더니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색시가 방에 없는데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가장이냐? 마님은 더 이상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쪽머리를 단단히 여미고 대문을 나섰지요.
이른 새벽 발밑에서 차가운 흙이 밟히는 감촉을 느끼며 뒷산 기슭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광경이었습니다. 수련이 치맛자락을 무릎 위까지 둥둥 걷어붙인 채 산비탈을 타고 다니며 무언가를 열심히 캐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고 이마에는 땀인지 이슬인지 모를 것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산바람이 수련의 치맛자락을 흔들었고 그 주변으로 삽주뿌리의 쌉싸름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조선 땅에서 부녀자가 홀로 산을 오른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혼례 이튿날 새벽에 치맛자락을 무릎까지 걷어붙이고 산비탈을 기어오르는 새색시라니요. 마님은 그 자리에서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이윽고 마님의 목소리가 새벽 산자락을 가로질렀지요. 얘야. 수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씨 마님과 눈이 마주쳤지요. 수련은 잠깐 멈칫하였지만 이내 허리를 펴고 반듯하게 섰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혼례 이튿날 새벽에 계집이 혼자 산을 오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산에도 아니고 안하기. 어머님, 삽주뿌리는 이 시각에 캐야 약성이 삽니다. 해가 오르고 나면. 약성? 내가 지금 약성을 따질 처지냐? 넌 이 집 며느리지 약초꾼이 아니야. 어서 내려오지 못하겠느냐? 수련은 보따리를 단단히 여미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이 마님의 말에 눌린 눈빛이 아니었지요. 마님은 그 눈빛 앞에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화를 어디에 더 얹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기분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님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수련은 보따리를 등에 둘러맨 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치맛자락을 걷어붙이고 뒷산을 오르는 노씨댁 새며느리 이야기가 우물가에 퍼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요. 동네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귀에서 두 사람 귀로, 두 사람 귀에서 온 동네 귀로 퍼져나가는 것이 소문이었으니까요. 들었어? 노씨댁 새색시가 새벽마다 산을 타고 다닌다더라고. 에이, 설마. 혼례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설마가 아니야. 내가 직접 봤다니까. 치맛자락을 무릎까지 올리고 산비탈을 기어오르더라고. 약초를 캔다나 뭐라나. 아이고, 노씨 마님이 저걸 보셨으면 기절하셨겠다. 기절은 무슨. 그 마님이 기절할 뿐이야? 눈에서 불이 났겠지.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이 손을 가리게 삼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아침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장터에서 흘러나왔지요. 봉수의 수하상인이 약재를 납품하러 노씨 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수련이 어느 틈에 나타나 약재 꾸러미를 손으로 집어들고 코를 들이대며 냄새를 맡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을 본 상인이 그날 저녁 장터에서 입을 열고 말았지요. 아, 노씨댁 새색시가 어찌나 희한한지. 내가 약재를 들고 들어섰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꾸러미를 낚아채더라고. 외간 남자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약재를 비비고 냄새 맡고 글쎄 그러고 있더라니까. 그 이야기가 다시 우물가로, 우물가에서 동네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조선 땅에서 부녀자가 외간 남자 앞에 나서서 거래 물건을 직접 집어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 이것이 어찌 수군거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급기야 동네 안악 셋이 마님을 찾아왔습니다. 걱정하는 척 허나 눈빛 속에는 호기심과 비아냥이 가득 담긴 채로요. 마님, 참으로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새색시 아씨가 새벽마다 산을 타고 다니신다는 것이 사실이옵니까?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요.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마님. 가뜩이나 노씨 댁에 좋지 않은 소문이 있는데 이러다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마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안악들이 슬며시 고개를 떨구었지요. 걱정해 주시니 고맙소.
우리 집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댁들은 댁들 일이나 신경 쓰시오. 안악들이 물러난 뒤 마님은 한동안 마루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지만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평생 가문의 체면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온 마님이었습니다. 그런 마님의 집안이 동네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고 있었지요. 그것도 이제 막 들어온 며느리 하나 때문에요.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련을 불러 세웠습니다. 수련아. 예, 어머님.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느냐? 수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내가 분명히 말해두겠다. 이 집 며느리는 안채에서 살림을 돌보는 것이 본분이야. 산을 타고 약초를 캐는 것도, 외간 남자 앞에 나서서 약재를 집어드는 것도 이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알아듣겠느냐? 어머님, 허나 약재는 직접 보고 맡아야. 약재 확인은 내가 할 것이야.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란 말이다. 수련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꺾이지 않았지요. 이윽고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이 사내든 계집이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라 하였느냐, 지금. 잘못 알고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소녀는 그것이 두려울 뿐이옵니다. 어머님. 마님은 한동안 수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건방진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를 가늠하려 하였으나 도무지 짚어낼 수가 없었지요. 들어가 있거라. 수련이 물러난 뒤 마님은 혼자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쉰둘 평생 여자는 안채에 있어야 한다고 믿어온 마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어린 며느리가 그것을 당연하지 않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마님은 그것이 불쾌하였습니다. 불쾌한데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긁히는 느낌이 드는 것이 또 불쾌하였지요. 수련의 기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혁이 바깥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였지요. 사랑채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물들이는 가운데 마님이 문을 밀어보니 수련이 정혁의 의서를 무릎에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마님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를 아는 여자, 더구나 사내가 보는 의서를 펼쳐 읽는 여자. 이 고을에서는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마님의 목소리가 낮고 서늘하게 깔렸지요. 계집이 의서를 봐서 못에 쓰려고. 수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재를 제대로 알려면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어머님. 약재 이치는 사내들이 알면 되는 것이야. 내가 알아서 어디다 쓰게? 여자가 이런 것을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수련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꺾이지 않았지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 방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님은 수련을 한참 바라보다가 의서를 집어들어 탁 덮었지요. 약초꾼 밑에서 자란 아이가 그를 알고 의서를 보고 대체 그 할미가 어떤 사람이기에 계집아이한테 이런 것을 가르쳐놨단 말이냐. 마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면서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늦추었지요. 저 아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쉰둘 평생 여자는 안채에 있어야 한다고 믿어온 마님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법도이고 그 법도 안에서 마님 자신도 살아왔지요. 그런데 저 어린 며느리가 그것을 당연하지 않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것이 불쾌하였지요. 불쾌한데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무언가에 긁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이 또 불쾌하였습니다. 날이 저물어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난 뒤였습니다. 정혁이 조심스럽게 마님의 방문을 두드렸지요. 어머니, 주무십니까? 들어오너라. 정혁이 방으로 들어서자 마님은 등잔불 앞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이 옆에 놓여 있었지만 식은 지 오래였지요. 어머니 수련 씨가 워낙 독특하게 자란 처자라 그렇지 마음씨가 나쁜 처자는 아닙니다.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마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혁아, 저 아이가 오늘 내게 뭐라 하였는지 아느냐? 무엇라 하였습니까?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더구나. 여자가 의서를 보고 약재 이치를 알면 달라질 수 있다고. 그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마님이 정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혁은 그 눈빛에 슬며시 고개를 떨구었지요. 이 집안은 내가 지켜온 법도가 있다. 그 법도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일은 없어. 정혁이 물러난 뒤 마님은 혼자 등잔불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기름이 타는 냄새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창호지 너머로 찬 밤 공기가 조용히 스며들었지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님은 눈을 감았지요. 쉰둘 평생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믿음이었는데 저 어린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어딘가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그 물음은 밤이 깊어가도록 사그라들지 않았답니다. 봄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일정하게 떨어지는 소리가 마당을 채우고 젖은 흙냄새가 집안 깊숙이 스며드는 그런 밤이었지요. 낮 동안 햇볕에 달구어졌던 장독대 돌바닥이 빗물을 맞으며 식어가는 소리, 담장 너머 나뭇잎이 빗방울에 두드려지는 소리가 어우러져 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노씨 집안은 이미 오래전에 불을 끄고 잠든 시각이었지요. 안채에서는 마님의 고른 숨소리가 들릴 듯 말 듯하였고 사랑채에서는 정혁이 의서를 펼쳐놓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답니다. 그 시각 약재 창고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련이었지요. 수련은 등잔 하나를 손에 들고 창고 안을 천천히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크고 작은 약재 꾸러미들이 선방 가득 쌓여 있었는데 건조한 약초 냄새와 한약재 특유의 쓴내가 뒤섞여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어둠 속에서 등잔불이 일렁일 때마다 선반 위 꾸러미들의 그림자가 벽을 타고 넘실거렸습니다. 수련은 꾸러미 하나를 집어들어 끈을 풀고 코를 가까이 대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한참을 그러고 있었지요. 그 다음 꾸러미, 또 그 다음 꾸러미를 차례로 열어보며 손가락으로 약재를 비비고 등잔 불빛에 가까이 들어 올려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매양 할미 곁에서 어린 시절부터 익혀온 감각이었지요. 눈으로 보기 전에 코가 먼저 알고 코가 알기 전에 손끝이 먼저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수련의 눈빛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처음 이상하다 느낀 것은 며칠 전 마당에서였습니다. 봉수의 수화 상인이 가져온 꾸러미에서 뭔가 낯선 냄새가 스쳤을 때였지요. 그때는 마님에게 들켜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수련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뒤척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이 시각이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창고 안 약재들 중 상당수에서 같은 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황기라 적힌 꾸러미를 열었는데 황기 특유의 달고 구수한 내음이 나지 않았지요. 대신 비슷하게 생겼으나 결이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귀 꾸러미도 마찬가지였고 청군 꾸러미도 마찬가지였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였지만 이것들은 약방에 납품되어 환자에게 쓰일 약재들이었습니다. 약재는 사람의 목숨과 같은 것이다. 한번 잘못 쓰면 돌이킬 수 없어. 매양 할미가 늘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수련은 꾸러미를 손에 꼭 쥔 채 저고리 안쪽에 품은 침통을 가만히 짚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마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이미 한 번 꺼냈다가 면박만 당하지 않았습니까? 허나 이대로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마님이었습니다. 빗소리에 잠이 깨어 마당을 둘러보다 창고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마님은 창고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련이 약재 꾸러미를 손에 든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빗속에 달려온 터라 마님의 치마 끝이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 몇 올이 쪽머리에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허나 그 눈빛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마님의 눈이 순식간에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수련은 꾸러미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마님 앞으로 내밀었지요. 어머님, 이 환기가 이상합니다. 환기가 아닌 것이 섞여 있습니다. 냄새도 다르고 만져보면 결도 다릅니다. 봉수 상인이 가져온 것들 중에 이런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창고 안을 채웠지요. 등잔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이윽고 마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봉수가 이 집에 약재를 데워온 것이 10년이 넘었다. 그 사람 물건에 문제가 있다고? 예, 어머님. 소녀가 보기엔 분명히, 내가 보기엔. 마님이 천천히 수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창고 안이 좁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반걸음도 채 되지 않았지요. 마님은 수련의 눈을 정면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련아, 내가 이 집에 온 지 얼마나 됐느냐?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 된 아이가 10년 거래한 상인을 가짜라 하는 것이냐? 수련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마님은 수련의 손에서 꾸러미를 가져가 선반 위에 도로 올려놓았지요. 한밤중에 남의 창고를 허락 없이 들어오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르냐? 그릅니다, 어머님. 허나 약재에 문제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 자거라. 수련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가득해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련이 창고에서 약재를 살피던 그 밤 창고 담장 밖에서 그 불빛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 있었답니다. 봉수였지요. 봉수는 그날 밤 노씨 집안 근처를 지나다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허나 이튿날 아침 수아 상인에게서 며느리가 창고 약재 꾸러미를 하나하나 열어보며 냄새를 맡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순간 봉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저 계집이 알아챈 것인가? 봉수는 그날 저녁 전주 장터 뒤편 주막에 홀로 앉아 술잔을 비웠습니다. 주막 안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지만 봉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지요. 노씨 집안과 거래한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봉수가 납품한 약재 중 얼마나 많은 것이 가짜였는지를 봉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조금이었습니다. 환기한 꾸러미에 하급 약재를 조금씩 섞는 것이었지요. 한 꾸러미가 두 꾸러미가 되고 두 꾸러미가 10꾸러미가 되었습니다. 노씨 마님이 나이가 들면서 약재 감별눈이 예전만 못해졌다는 것을 알아챈 뒤로는 더욱 대담해졌지요. 10년 동안 봉수가 그 차익으로 모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이 고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시집온 며느리 하나가 그것을 코 하나로 알아챈 것이었지요. 봉수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이 계집이 마님에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마님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며느리가 계속 파고든다면 결국 들통이 날 것이었습니다. 봉수는 그날 밤 결심하였지요. 선수를 쳐야 한다고요.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사흘이 지난 낮이었습니다. 수련은 장터에 약초를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손에는 약초를 팔아받은 엽전이 담긴 주머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당 평상 위에 약초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엽전 주머니도 함께 내려놓았지요. 잠시 손을 씻으러 우물가로 걸어가는 사이였습니다. 바로 그때 봉수가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작은 마님, 안녕하십니까 하여. 봉수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련이 우물가에서 돌아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봉수는 마님을 만나러 대청마루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척하였습니다. 그러다 평상 앞을 지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봉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지요.
평상 위에 놓인 수련의 엽전 주머니를 집어드는데 걸린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봉수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은전 몇 잎을 꺼내 주머니 안에 재빠르게 밀어 넣었지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머니를 도로 평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수련은 우물가에서 손을 씻으며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냉소하였지요. 이제 됐다 싶었습니다. 봉수는 대청마루로 올라가 마님에게 문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마님, 소인이 드리기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님이 장부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봉수는 잠시 머뭇거리는 척하였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담은 채 입을 열었지요. 마님, 소인이 며칠 전 늦은 밤 이댁 앞을 지나다 창고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작은 마님께서 창고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품에 넣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소인이 처음에는 눈을 의심하였지요. 허나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차마 모른 척 지나칠 수가 없어서 마님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똑바로 말하시오. 봉수는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말하였습니다. 은전이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이 댁을 얼마나 오래 드나들었습니까? 마님 댁이 남 같지 않아 이리 여쭙는 것이옵니다. 지금 작은 마님께서 몸에 지니고 계신 엽전 주머니를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소인이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니 거기서 드러날 것입니다. 마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내려선 마님의 발걸음이 평상 쪽으로 향하였지요. 수련은 우물가에서 돌아오다 마님의 낯빛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님은 아무 말 없이 평상 위에 놓인 엽전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 끈을 천천히 풀고 손바닥 위에 기울였지요. 엽전들 사이에서 은전 몇 잎이 또르르 굴러나왔습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마님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지요. 은전을 내려다보는 마님의 눈빛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련에게로 향하였습니다. 봉수는 마당 한켠에서 고개를 떨구었지요. 억울하다는 듯, 안타깝다는 듯 그 능청스러운 얼굴에 슬픔을 가득 담은 채로요. 수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소녀는 훔친 것이 없습니다. 저 은전이 소녀의 것이 아닙니다. 소녀를 믿어주십시오, 어머님. 수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간신히 누르고 있었지요. 허나 그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더한다 한들 손바닥 위에 드러난 은전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만하거라. 마님의 목소리가 낮고 평평하게 깔렸습니다. 화가 치솟으면 오히려 목소리가 낮아지는 분이었지요. 그 낮은 목소리가 어떤 불호령보다 무겁게 마당을 눌렀습니다. 마님은 손바닥 위에 은전을 주머니에 도로 담아 평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안에 내가 모르는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 한마디가 어떤 불호령보다 무겁게 수련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마님이 안채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봉수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안도의 기색이 역력하였지만 그것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마당에 수련 혼자 남았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려앉은 마당이었지만 수련의 눈앞에는 어둠이 내려앉은 것 같았지요. 평상 위에 놓인 엽전 주머니를 바라보는 수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억울하였지요. 억울한데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끝이 떨릴 뿐이었지요.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정혁은 수련의 얼굴이 창백하다는 것을 알아챘지요. 밥상을 물리고 사랑채에 단둘이 남았을 때 정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련 씨, 무슨 일이 있었소? 오늘 어머니 안색이 심상치 않으시던데. 수련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봉수 상인이 어머님께 소녀가 창고에서 은전을 훔쳤다 하였답니다. 그리고 소녀의 엽전 주머니에서 은전이 나왔습니다.
정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수련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소녀도 모르겠습니다, 서방님. 분명히 엽전만 있었는데 소녀가 우물가에 다녀온 사이 저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소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련은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짐작 가는 것이 없지 않았지요. 허나 그것을 입 밖에 내기에는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려 보겠소. 정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마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내 색시 편을 들러왔느냐? 들어가거라. 정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났지요. 그날 밤 수련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어둠 속에서 침통을 손에 쥐었습니다. 딸아, 살아라. 그 세 글자가 손끝에 닿았지요. 살아라. 매양 할미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수련은 눈을 감았습니다. 억울하였습니다. 서럽기도 하였지요. 허나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창고 안에 감춰진 것이 있다는 것을 수련 혼자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밝혀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도요. 밖에서 빗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봄비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수련은 그 빗소리를 들으며 침통을 저고리 안에 깊이 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허나 때는 반드시 올 것이었지요. 누명을 쓴 뒤로 노씨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님은 수련에게 직접 말을 거는 일이 없어졌지요. 밥상에서도 마당에서도 마님의 눈길은 수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있으되 없는 사람 취급이었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불호령보다 더 무거운 벌이었습니다. 수련은 그 눈길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떼고 마당을 쓸고 약초를 다듬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움직였지요. 허나 집 안 분위기는 수련을 짓눌렀습니다. 하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님이 수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으니 하인들이 그것을 모를 리 없었지요. 수련이 부엌에 들어서면 하던 이야기를 멈추었고 수련이 지나가면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련은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하였지요. 들을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정혁만이 수련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수련 씨, 밥은 먹었소? 예, 서방님. 많이 힘드시오? 수련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습니다, 서방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그 말을 하는 수련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허나 밤마다 홀로 앉아 침통을 쥐는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정혁은 알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노씨 집안 대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낯선 사내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노씨 마님 계십니까? 마님이 대청마루에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지요. 누구냐? 무슨 일이냐? 저는 아랫마을 박참봉댁 하인입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주인 어른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며칠 전 이 댁에서 사간 환기를 다려 드신 뒤부터 몸에 열이 오르고 정신을 못 차리신다 하옵니다. 고을 의원은 지금 다른 마을에 나가 계시고 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댁 약재를 다려 드신 뒤부터 그 말이 마님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지요. 며칠 전 수련이 창고에서 했던 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환기가 아닌 것이 섞여 있습니다. 마님은 그 생각을 애써 눌렀지요. 마님이 미처 입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수련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약초를 다듬던 수련이 어느새 일어나 앞치마를 벗고 있었지요. 저고리 안쪽에서 침통을 꺼내 손에 쥐며 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안내해 주십시오. 마님이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예아. 어머님, 시간이 없습니다. 수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잠시 수련을 바라보았지요.
막아야 하는데 무엇라 막아야 할지가 순간 막혔습니다. 하인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수련은 이미 대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마님은 결국 말을 삼켰습니다. 정혁아, 얼른 따라가거라. 박찬봉댁 안채는 어수선하였습니다. 박찬봉은 안채방 안에 반쯤 일어난 채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요. 방 안에는 가족들이 둘러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다려놓은 약 냄새가 방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수련이 들어서는 것을 본 박찬봉댁 안주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안악은 네 집 사람이요? 함부로 안채에 드는 것이요? 노씨댁 며느리입니다. 정혁이 대신 대답하였지요. 안주인은 더 말하려다 박찬봉의 신음소리에 멈칫하였습니다. 수련은 이미 박찬봉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어르신, 잠깐 손목을 내주시겠습니까? 수련은 침통을 열었습니다. 가느다란 은침 12개가 가지런히 누운 낡은 침통이었지요. 수련은 그중 하나를 꺼내어 박찬봉의 손목에 가만히 댔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맥을 짚었지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둘러서 있던 가족들도 정혁도 숨을 죽이고 수련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련은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 한켠에 놓인 약탕기 쪽으로 다가갔지요. 남은 약재 찌꺼기를 손으로 집어들어 냄새를 맡고 손가락으로 비벼보았습니다. 그 다음 약탕기 안에 남은 물을 조금 손바닥에 따라 혀끝으로 맛을 보았지요.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수렁거렸습니다. 안악이 약을 맛본다는 것이 기이한 광경이었으니까요. 수련이 입을 열었습니다. 환기가 아닌 것이 섞였습니다. 독성이 강한 것은 아니나 체질이 약한 분께는 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장 다른 약을 써야 합니다. 뭐요? 안주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갈근과 생강을 달여서 드시면 열이 내릴 것입니다. 댁에 갈근이 있습니까? 그것은 있소만. 제가 직접 다리겠습니다. 안내해 주십시오. 수련이 일어났습니다. 안주인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수련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정혁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갈근과 생강을 다리는 냄새가 박찬봉 댁에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캐하면서도 구수한 냄새였지요. 수련은 불 조절을 직접 하며 약이 끓는 정도를 살폈습니다. 눈빛이 차분하고 손끝이 빠르고 정확하였지요. 부엌 한켠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찬봉 댁 참모가 정혁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저 아씨, 어디서 저런 것을 배웠답니까? 정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직 다 모릅니다. 약이 다 다려졌습니다. 수련은 약탕기를 들고 안채로 들어가 박찬봉에게 직접 약을 올렸지요. 수련은 그 옆에서 침통을 다시 꺼내어 박찬봉의 등 쪽 혈자리 몇 군데에 은침을 놓았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지요. 얼마가 지났을까요? 박찬봉의 이마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에 차츰 혈색이 돌아왔지요. 숨소리가 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찬봉이 눈을 떴지요. 아, 몸이 좀 나은 것 같소. 안주인이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혁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고을 의원 대신 나온 의원 하나가 수련이 내려놓은 약재 찌꺼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냄새를 맡고 손으로 비벼보고 한참을 살피더니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환기가 아닌 것이 섞인 것이 맞소. 이것이 섞이면 체질에 따라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지요.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정혁의 얼굴이 굳었지요. 수련과 정혁이 노씨 집안에 돌아왔을 때 저녁 어스름이 마당을 덮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뒤에도 불을 켜지 않은 채 마당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련과 정혁이 대문을 들어서는 소리가 났지만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지요. 정혁이 먼저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박찬봉 어르신 열이 내렸습니다. 수련 씨가 알았다. 마님이 짧게 끊었습니다. 정혁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사랑채 쪽으로 물러났지요. 마당에 수련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마님이 수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수련의 윤곽이 또렷하였지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찬봉 댁 의원이 뭐라 하더냐? 환기가 아닌 것이 섞인 것이 맞다 하였습니다. 어머님. 또 한 번의 침묵이었습니다. 마님의 눈빛이 마당 바닥으로 내려갔지요. 수련이 창고에서 처음 이 말을 꺼냈을 때 마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요. 그리고 봉수의 말을 들었을 때 수련 대신 봉수를 믿었습니다. 마님은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 결국 다른 말을 꺼냈지요. 창고 약재를 전부 다시 확인해야겠다. 수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옆에서 봐라. 수련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마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정이라는 것을 수련은 알았지요. 사과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마님에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었는지를 수련은 짐작할 수 있었지요. 수련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 어머님. 마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채로 들어가는 마님의 등이 여전히 꼿꼿하였지요. 허나 그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수련은 마님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한동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지요. 수련은 침통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세 글자가 희미하게 빛났지요. 오늘 이 침통이 처음으로 제 쓸모를 다하였습니다. 허나 수련이 알아야 할 것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봉수라는 자가 단순히 약재를 속여 팔았을 뿐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깊고 어두운 것이 그 자의 뒤에 숨겨져 있는지를 수련은 아직 알지 못하였지요. 창고에 내 시작이 있다. 매양 할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집 창고 안에 감춰진 것이 약재 사기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수련의 가슴 한켠에서 고개를 들었지요. 그 생각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장터 어기 주막에서는 봉수가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낮에 하인에게서 박찬봉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리고 노씨댁 며느리가 달려가 박찬봉을 살려냈다는 소식도요. 봉수의 손이 술잔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저 계집이 박찬봉을 살렸다고. 봉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약재 문제가 박찬봉 댁 의원의 입을 통해 공식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뜻이었지요. 마님이 창고 약재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봉수에게로 향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봉수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며느리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굳어졌지요. 도둑 누명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더 확실한 것이 필요하였지요. 봉수는 주막을 나서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반드시 저 계집을 이 고을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그 생각이 봉수의 가슴 안에서 독처럼 퍼져나갔지요. 봉수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창고 약재 문제가 박찬봉 댁 의원의 입을 통해 확인된 뒤로 봉수의 마음속에는 독이 든 가시가 하나 박혀 있었지요. 마님이 창고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이 수화상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없었지요. 봉수는 새벽 어스름 속에서 홀로 앉아 생각하였습니다. 도둑 누명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수련이 박찬봉을 살려낸 것이 동네에 퍼지면서 오히려 수련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뭔가 더 확실한 것이 필요하였지요. 봉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박찬봉 사건, 바로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었지요. 노씨 집 약재를 먹고 박찬봉이 쓰러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수련이 의원도 아니면서 함부로 침을 놓고 약을 다려 먹였다는 것도 사실이었지요. 거기에 수련이 어디서 굴러온지 모르는 근본 없는 여인이라는 것까지 얹으면
관아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봉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관아로 향할 생각이었지요. 관아 포졸들이 노씨 집안 대문을 두드린 것은 햇볕이 중천에 오른 낮이었습니다. 전주 관아에서 나왔소이다. 노씨 댁 며느리 수련이라는 자를 데려가야겠소. 마님이 대청마루에서 내려섰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지요. 무슨 일이오? 의수를 사칭하여 병자에게 함부로 침을 놓고 약을 먹였다는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마님. 거기에 출신 내력이 불분명한 자가 행세를 한다는 고발도 함께입니다. 마님은 포졸들 뒤에 서 있는 봉수를 보았습니다. 봉수는 고개를 조아렸지요. 그 능청스러운 얼굴에 안타까움을 가득 담은 채로요. 마님, 소인도 일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허나 의원도 아닌 자가 함부로 침을 놓고 약을 다려 먹이는 것이 고을 법도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저 여인이 어디서 굴러온지 근본도 모르는 자라 하지 않습니까? 마님께서 속으신 것이지요. 마님의 눈빛이 봉수에게 꽂혔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 온도인지를 봉수는 짐작하면서도 짐짓 모른 척하였지요. 수련은 방 안에서 직접 걸어 나왔습니다. 포졸들에게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나왔지요. 저고리 안쪽에 침통을 품고 고개를 반드시 세운 채로요. 정혁이 뒤따라 나오며 수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련 씨, 괜찮습니다, 서방님. 수련은 정혁의 손을 가만히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님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지만 마님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요. 수련은 그 눈빛을 끝까지 바라보다가 포졸들을 따라 대문을 나섰습니다. 전주관아 마당에는 초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봉수는 그 옆에 서서 원고인 행세를 하였습니다. 관아 사또가 상석에 앉아 수련을 내려다보았지요. 내 이름이 수련이라 하였느냐? 예, 나으리. 부모가 누구냐? 모릅니다, 나으리.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몸이라 부모를 알지 못합니다. 출신 고을은 전주 동쪽 산자락이옵니다. 약초꾼 매양할미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봉수가 그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보십시오, 나으리. 부모도 고향도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굴러온지 근본도 알 수 없는 자가 노씨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앉아 있으니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의원도 아닌 주제에 함부로 병자에게 침을 놓고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만약 박참봉 어르신이 더 크게 잘못되셨다면 어찌 될 뻔하였습니까? 이런 자를 그냥 두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나으리. 관아 마당에 모여든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봉수의 얼굴에 득이양양한 기색이 번졌지요. 사또가 수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느냐? 수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을 내리쬐는 햇살이 따가웠지만 수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소녀에게 의수를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소녀는 알지 못하였으나 이 침통이 그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수련은 저고리 안쪽에서 침통을 꺼내어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관아 마당이 잠시 고요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관아 한켠에 서 있던 노인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직 전의감 의원으로 전주에 낙향하여 살고 있는 최 노인이었지요. 관아 사또의 부름을 받아 박참봉 사건의 참고인으로 나와 있던 분이었습니다. 최 노인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수련의 손에 들린 침통을 보는 순간이었지요. 최 노인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두 눈이 침통에서 떠나지 못하였지요. 마당을 가득 채운 햇살 아래에서 그 낡은 침통의 겉면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최 노인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수련 앞으로 다가갔지요. 저 침통을 보여주시겠소? 수련이 고개를 들어 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노인의 눈이 붉어지고 있었지요. 수련은 말없이 침통을 내밀었습니다. 최 노인은 두 손으로 침통을 받아들었지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표면이 닳고 군데군데 색이 바랬지요.
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침통 겉면을 짚었습니다. 그 세 글자를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더듬었지요. 최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났소?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것입니다. 강보 안에 들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강보 안에. 최 노인은 침통을 가슴에 안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사또도 봉수도 구경꾼들도 영문을 알 수 없어 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최 노인이 사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아는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침통은 20여 년 전 전의감 수석 의원으로 계시던 한유석 어른의 것입니다. 소인이 전의감에 있을 때 가까이 모셨던 분이지요. 한 어른은 왕실에서 직접 하사받은 침통을 늘 품에 지니고 다니셨는데 그 침통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한유석 어른은 20여 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관직을 박탈당하신 뒤 유배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슬하에 갓난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찌 되었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였지요. 허나 이 침통이 저 여인의 손에 있다면. 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여인이 한유석 어른의 외동딸일 것입니다.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봉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지요. 득에 양양하던 그 얼굴이 한순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지요. 한유석 어른의 딸이라고? 그렇다면 영모 누명이라 하였는데 그 누명은 어찌 된 것이오? 최 노인이 입술을 달싹했습니다. 한 어른의 누명은 훗날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나으리. 당시 한 어른께서 약재 시장의 비리를 파헤치려 하셨는데 그것을 막으려는 자들이 영모를 꾸몄다 하였지요. 그 배우가 누구인지를 끝까지 밝혀내지 못한 채 한 어른이 유배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약재 시장의 비리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련이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나으리 소녀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저 봉수라는 자가 납품한 약재로 인해 이 고을 박참봉 어르신이 쓰러지셨습니다. 소녀는 약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봉수 상인이 노씨 집안에 가짜 약재를 납품해 온 것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나으리께서 창고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봉수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나으리, 저 여인의 말을 믿으시면 아니 됩니다. 근본도 출신도 모르는 자가 소인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시오. 사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봉수의 입이 닫혔지요. 사또가 포졸들을 향해 눈짓하였습니다. 노씨 집안 약재 창고를 당장 확인하여라. 포졸들이 노씨 집안 창고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포졸 하나가 꾸러미 여러 개를 관아 마당으로 가져왔지요. 최 노인이 직접 꾸러미들을 열어 하나하나 확인하였습니다. 냄새를 맡고 손으로 비벼보고 눈으로 살피더니 이윽고 사또를 향해 말하였지요. 나으리 황기 꾸러미 대부분에 황기가 아닌 것이 섞여 있습니다. 당기와 청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약재 사기입니다. 마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봉수에게 꽂혔습니다. 봉수, 이것을 어찌 설명하겠느냐? 봉수의 무릎이 떨렸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 능청스럽고 뻔뻔하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인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나으리. 수아 상인이 잘못 납품한 것일 수도. 그렇다면 수아 상인을 당장 데려오너라. 봉수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수아 상인이 잡혀오면 끝이었지요. 그 상인이 봉수의 지시로 움직였다는 것은 봉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 노인이 사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였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윽고 사또가 봉수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봉수, 한 가지 더 묻겠다.
20여 년 전 한유석 어른의 영모 누명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 봉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것이 소인과 무슨 상관이? 한 어른이 약재 시장 비리를 파헤치려 하셨는데 그 당시 전주 양령시장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던 자가 누구였는지 아느냐? 봉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최 노인이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나으리, 당시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어른이 비리를 캐던 대상이 바로 전주 양령시 거강꾼들이었는데 그중 가장 큰 자가 최 노인의 눈이 봉수에게 향하였습니다. 바로 저 봉수였습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봉수는 그 자리에서 두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숨겨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봉수 곁으로 다가섰지요. 봉수, 내가 할 말이 있느냐? 사또의 목소리가 마당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봉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요. 이미 수하상인이 포졸들에게 잡혀오고 있다는 것을 봉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지요. 봉수의 무릎이 마당 바닥에 꺾였습니다. 소인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수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들이 관아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약재 사기가 시작된 것이 15년 전이라는 것. 한유석 어른이 그 비리를 파헤치려 하자 영모 누명을 씌우는데 손을 댔다는 것. 그리고 노씨 집안 남편이 그 비리를 알아채고 문제를 삼으려 하자 익사사고로 위장하여 죽였다는 것까지. 한마디 한마디가 마당을 타고 넘어 담장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관아 밖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었지요. 뒤늦게 관아로 달려온 노씨 마님이었습니다. 마님은 담장 밖에서 봉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발이 굳어버렸지요. 정혁이 마님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니, 마님은 정혁의 손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귀가 윙윙거렸지요. 봉수의 말이 끊기고 이어지며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마님이 의심하면서도 끝내 확인하지 못하였던 그것이 이제 봉수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마님의 손이 담장을 짚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지요. 정혁이 마님을 부축하려 하였지만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눈을 감은 채 봉수의 말을 끝까지 들었지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숨소리조차 죽인 채로요. 봉수는 그날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통쾌한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수련은 마당 한가운데 여전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또가 수련을 바라보았지요. 수련이라 하였느냐? 내 아비 한유석 어른의 누명은 이미 오래전에 벗겨진 바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러난 것들을 보건대 내가 의수를 사칭하였다는 고발은 거짓이 분명하니 이 자리에서 감면하겠다. 수련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수련이 일어섰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관아 마당에서 수련의 손에 들린 침통이 빛났지요. 따라 살아라. 그 세 글자가 처음으로 제 뜻을 다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관아 문 앞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노씨 마님이었지요. 마님은 관아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등은 여전히 꼿꼿하였지만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지요. 무언가가 그 안에서 허물어진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마님은 수련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지요. 관아 마당을 가득 채운 햇살 아래에서 오래도록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마님이었습니다. 마님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지요. 쉰둘 평생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잃던 날도, 홀로 아들을 키우던 날도, 가업을 지키던 날도 꼿꼿이 서 계시던 분이었지요. 그런 분이 관아 마당 흙바닥 위에 두 무릎을 짚고 앉았습니다. 수련아. 마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지요. 내가 잘못하였다. 수련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억울하였던 날들이, 창고 앞에 홀로 서 있던 밤이, 방 안에서 침통을 쥐고 버티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수련은 얼른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아니다. 마님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내가 처음부터 옳았다. 내가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않았고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었구나. 수련은 마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평생 이 집안을 혼자 지켜온 손이었습니다. 수련은 그 손을 꼭 쥔 채 말하였지요. 어머님께서 지켜오신 것이 있었기에 소녀가 들어올 자리가 있었습니다. 정혁이 그 옆에서 마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관아 마당에 봄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지요. 봉수가 포졸들에게 끌려나가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야 마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마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쉰둘 평생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답니다. 그날 밤 노씨 집안은 조용하였습니다. 봉수가 포졸들에게 끌려가고 20년 묵은 진실이 낱낱이 드러난 뒤였지요. 세 사람은 밥상 앞에 나란히 앉았지만 아무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못하였습니다. 등잔불이 조용히 일렁이는 가운데 마님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수련아. 예, 어머님. 오늘 관아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자리에 너를 세운 것이 나였구나. 수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은 듣거라. 마님이 짧게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내가 내 말을 믿었어야 했다. 창고에서 처음 약재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은전이 나왔을 때, 그 어느 순간에도 나는 너를 믿지 않았다. 그것이 내 잘못이다. 마님이 그 말을 끝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요. 마님이 할 수 있는 사과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수련은 알았지요. 수련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정혁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세 사람이 나란히 밥을 먹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밥상이 소박하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밤이었지요. 봉수가 사라진 뒤 노씨 집안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련이 약재 창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정리하였지요. 가짜 약재를 가려내고 진품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새로운 납품 거래처를 직접 확인하며 골랐습니다. 마님은 그 옆에서 장부를 들고 지켜보았지요. 처음에는 수련의 손끝을 바라보기만 하였는데 며칠이 지나면서 마님이 먼저 꾸러미를 집어들고 수련에게 내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떠냐? 냄새를 맡아보겠습니다. 수련이 코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진품입니다, 어머님. 마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에 표시를 하였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창고 안을 돌아보는 그 모습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정혁은 그 모습을 창고 문 앞에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지요. 괜스레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봉수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련이 마당 한켠에 약초밭을 일구기 시작하였지요. 괭이를 들고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치맛자락을 걷어붙이고 흙을 파는 모습이 여전히 조선 땅 며느리답지 않았지만 마님은 이제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마님이 마루에서 내려와 약초밭 곁에 앉았습니다. 수련이 눈을 들어 마님을 바라보았지요. 어머님, 무릎이 불편하시면 마루에 계십시오. 괜찮다. 마님은 약초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삽주입니다. 어머님 소화해 줬습니다. 저것은 황기입니다. 기력을 돋웁니다. 마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약초밭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지요. 내 아비가 이런 것을 가르쳐 준 것이냐? 수련이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소녀는 아비를 알지 못합니다. 허나 아비가 남긴 침통이 소녀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마님이 수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련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마님은 이윽고 손을 뻗어 삽주잎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얘야.
수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어머님, 소녀를 믿어주십시오. 그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날들이 떠올랐지요. 봉수의 거짓말 앞에서 홀로 서 있던 그 밤이, 침통을 쥐고 버티던 그 어둠이요. 수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소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온 것뿐입니다. 두 사람이 약초밭 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초여름 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지나갔고 약초잎들이 그 바람에 살랑이었지요. 담장 너머로 이웃 안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씨 마님 댁이 요즘 많이 달라졌다더라고. 그러게.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약재 집안이 다시 살아났다잖아. 처음엔 이상한 며느리라고 다들 수군거렸는데 알고 보니 복덩이를 들인 거였어. 마님이 그 소리를 들었지요. 마님은 입가에 무언가를 억누르는 것 같더니 이윽고 짧게 말하였습니다. 시끄럽구나, 저 안악들. 수련이 마님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수련은 고개를 돌려 약초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지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노씨 집안은 전주 일대에서 신뢰를 되찾았지요. 수련이 직접 감별한 약재가 고을 약방으로 납품되기 시작하였고 박참봉을 비롯한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노씨 집안 약재라면 믿을 수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정혁은 바깥 거래를 맡아 부지런히 오갔고 수련은 창고 안살림을 꾸렸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님이 약초밭 곁에 앉아있는 수련에게 조용히 다가왔지요. 수련아. 예, 어머님. 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가마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내가 뭐라 생각한 줄 아느냐? 수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돌멩이인가 하였다. 수련은 잠시 마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소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도 그 눈빛이 꺾이지 않더구나. 처음부터 마님이 약초밭을 내려다보았지요. 삽주가 제법 자라 있었습니다. 황기도, 당기도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었지요. 이것들이 뿌리를 내리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약초마다 다릅니다, 어머님. 허나 한번 뿌리를 내리면 좀처럼 뽑히지 않습니다. 마님은 그 말을 한동안 곱씹었습니다. 그렇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약초밭을 바라보았지요. 가을 햇살이 마당 위에 곱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담장 안쪽에서 정혁의 발소리가 들렸지요. 어머니, 수련씨,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마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련도 일어났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안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님이 걸으면서 조용히 말하였지요. 오늘 저녁은 고기를 올렸다. 수련이 눈을 들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요, 어머님.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지 명절이 따로 있느냐. 수련은 마님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은 여전히 앞을 보며 걷고 있었지요. 그 꼿꼿한 등이, 그 서리빨 같은 눈매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수련은 알았지요. 수련은 조용히 마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저녁 밥상 위에 고기가 올라왔지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마님이 고기 한 점을 수련의 밥그릇 앞에 놓았지요. 아무 말도 없이요. 수련은 그 고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그날 밤 노씨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정혁이 무슨 말을 하다 실수를 하였는지 마님이 정혁을 나무라는 소리에 수련이 웃음을 참지 못하였지요. 마님은 수련을 한번 흘겨보았지만 그 눈빛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 이웃집 할멈이 그 웃음소리를 듣고 중얼거렸지요. 저 집이 저렇게 시끄러운 것이 어째 좋아 보이네. 전주 성박 노씨 약재 집안은 그렇게 가을을 맞았습니다. 뿌리도 고향도 모른 채 침통 하나를 품고 이 집 문을 두드렸던 처자는 이제 이 집안에 가장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서리빨 같던 시어머니는 여전히 서리빨 같았지만 그 서리빨 아래에 따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수련은 알았습니다. 매양 할미가 남긴 말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되었지요.
노씨 약재 집안 창고에 내 시작이 있다. 그 창고에는 약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련의 아비가 지키려 하였던 것이 있었고 봉수가 숨기려 하였던 것이 있었으며 수련이 찾아야 할 것이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련이 뿌리를 내려야 할 집이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 약초밭에서 삽주가 가을바람에 살랑했습니다. 한번 뿌리를 내리면 좀처럼 뽑히지 않는다고 하였지요. 수련도 이 집안도 이제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근본도 고향도 모른 채 침통 하나만을 품고 험한 집 문을 두드린 처자가 있었지요. 그 처자가 도둑 누명을 쓰고 밑바닥까지 내몰렸을 때도 꺾이지 않은 것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이 빨갛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던 그 순간, 30년 묵은 원수의 죄가 한꺼번에 무너지던 그 순간이야말로 하늘이 늦더라도 반드시 바로잡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